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8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인본주의를 우리가 다뤘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남는 시간에 인지 발달 이론이라 해서 삐아제의 인지 발달, 그리고 비고스키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귀에 좀 익숙한데 삐아제라든가 뷰고스키의 그 인지 발달 이론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먼저 마무리하고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우리가 몇 단계라고 했죠? 네. 자, 단계로 따졌을 때, 우리가 5단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5단계를 우리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1단계는 뭐라 그랬죠? 여기? 예, 생존의 욕구라고 해서 의식주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예, 어떤 욕구죠? 존경의 욕구라고 했고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나름대로의 하위층에 있는 욕구가 여기에서 채워져야 상위 욕구로 올라가고 이 상위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이것들이 발판을 삼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고 이게 이제 기본적이 돼야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한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욕구 발달 이론의 어떤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체계는 매우 복잡한 체계로 가지고 있고 또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 단계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위 수준의 욕구를 우선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의 이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림이 이렇게 좀 예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의 욕구,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딱 들어보면 아 그래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 그 심리학자 이름은 잘 못 알아도 기본적인 욕구 단계 5단계 요게 있었지라고 아마 생각이 되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학습이 그야말로 계속 기억에 남는 거고 우리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단기는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이지만 단기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기억해야 되고 하게 되면 여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는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 있어서 각 개인의 어떤 통합된 전체를 간주하고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선한데 인간이 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는 나쁜 환경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성이 인간의 잠재적인 본성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을 매슬로우의 인간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의 이론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인생의 우리 그 인간의 어떤 본능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는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무의식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산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그 자율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동물에 관한 연구는 복합적인 어떤 인간 경험의 본질을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연구는 인간의 병리적인 측면보다는 건강한 사람의 행동과 어떤 지각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 관점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병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능력 이런 것은 이제 있는 존재로 우리가 가소평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면 성장 욕구로 인해서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최상의 단위까지로 올라가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그 이론의 어떤 관점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주요 개념을 보게 되면 메슬로는 어떤 욕구, 잠재적인 창조성, 자아 욕구라고 하는 이 커다란 테마로 가지고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타 욕구로 구분해서 메타 욕구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결핍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핍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안전, 소속과 애정, 그리고 존경의 욕구가 여기에 결핍적인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메타 욕구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성장 욕구다. 그래서 성장 욕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아 실현의 상위 그룹, 그래서 성장 욕구를 가지고 우리 메타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창조성은 잠재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인간의 창조성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 실현 욕구 역시나 최상위에 있는 성장의 욕구라고 하는 메타 욕구였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그 자신의 자아 실현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성장하려는 내적 동기가 잠재해 있는 로저스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도 일부 여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보여지는 거죠. 매슬로우는 우리가 자아 실현을 달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아 실현을 달성한 사람들은 꾸준히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달성한 사람들의 어떠한 자아 실현에 대한 소유적인 성격으로 나눠보게 되면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잘 조화를 하는 사람이고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사람 그리고 주위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한다.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고 또 가치 있는 인간의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자아 실현을 달성한 사람들의 이런 성격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특징을 바라봤죠. 자, 이후에 메슬로우의 평가를 가지고 많은 평론가들이 또 이야기를 했죠. 메슬로우 이론, 그리고 로저스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단점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메슬로우의 이런 이론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 또 개념에 대해서 모호해하는 뭐 두리둥실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다양성을 밝히지 않음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뭐 이론이든 우리가 평가를 나누게 되면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단점을 보완해서 이 사람을 뭐 또 굉장히 뭐 추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평가 지표에 있어서 후대에서는 이 이론은 여기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반면 비평적인 부분은 이런 게 있더라라고 아는 정도로 우리가 수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의 각자 고유의 어떤 이론들을 개발했을 때 우리는 그 상당 기법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심리학자들의 상당 기법을 가지고 활용하고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프로이드 이론이 그 정신 분석에 있어서는 대가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이론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적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프로이드 이론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부부 강아지예요. 그래서 첫 이제 그 강아지가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를 낳거든요. 두 마리를 이제 새벽에 배가 아파서 강아지를 낳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이 어미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일어나서 봤더니 이 새끼를 어미가 잘 품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서 이동을 하려고 치아, 이빨로 물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강하게 문 나머지 그 아주 여린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아이를 그 이제 그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자국을. 그러니까 이 아주 여린 그 생명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이게 한 마리가 그런 게 아니라 두 마리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새벽을 꼴딱 세우고 바로 이제 그 동물병원에 가서 새끼들을 데리고 갔더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첫 이렇게 태어난 그 새끼 강아지 두 마리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그 어미 강아지가 또 두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 세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 첫 번째 트라우마로 새끼들을 물어서 죽인 격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새끼들을 단 한 번도 입으로 물고 이동을 하거나 물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본인이 아이들을 강약 조정을 해서 잘 옮길 수 있는지 입으로 새끼들을 이렇게 옮기고 고양이 보면은 어미가 새끼 이렇게 목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동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입으로 물지를 못하더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끼를 낳았었는데, 어, 그 중에 여러 마리 중에 가장 이쁜 녀석들이 분양을 좀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젖을 떼고 가면 되는데 두 달 됐었을 때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고 분양을 이제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예쁘고 어, 그 이쁜 강아지가 먼저 우리는 이제 선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제 그 다섯 마리 중에 먼저 이제 가버렸어요. 분양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아지들은 어미 품에서 그래서 석 달, 넉 달까지도 크고 있는데 이 강아지, 첫 번째 분양 갔던 강아지는 두 달 만에 이제 그 다른 집을 갔다가 석 달째 되니까 그 집에서 파양을 하겠다고,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는 어미 품이 굉장히 그리웠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은 젖을 다 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새로 다시 어미 품으로 오다 보니까 어미의 품이 그리웠는지 젖을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어미품 때문에. 그리고 성견이 되는 거의 뭐 6개월까지도 같이 있었거든요. 성견이 됐는데도 빈 그 젖꼭지를 계속 빠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욕구 충족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게 트라우마로 계속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강아지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양육의 패턴, 그 정상적인 양육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고착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을 건데 이 어미가 새끼를 잘못 물어서 그 그냥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던 그 기억에 어미는 평생 새끼들을 목덜미를 잡지를 못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트라우마였고 두 번째는 분양을 갔다가 파양이 돼서 다시 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일찍 갔던 측면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욕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구강기의 욕구 본능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강아지는 6개월이면 성견이 됩니다.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 젖을 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프로이드 이론이 지금에도 이렇게 많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이론 자체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거는 딱 들어맞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실적인 판단 이거이지만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떠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은 아 심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본다거나 이론적인 것을 접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딱히 과학적으로 딱 판명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100년 전에 이런 이론들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종종 되새김질을 하면 결국에는 굉장한 이론들을 발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까지 우리가 인본주의에 대한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동안에 우리 책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 교재는 없기 때문에 제가 PPT 자료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이라 해서 그동안에는 정신분석 이론, 또 인본주의, 그리고 그 학습 이론 이런 거를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지 발달이라고 해서 인지 발달에는 어느 저기 심리학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은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삐아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기억을 이렇게 좀 되새겨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삐아제에 관련된 그 음물이라던가 아니면 레고 중에 삐아제의 그 유치원 그리고 아동기 때의 놀잇감 이걸 갖다가 삐아제는 많이 인지 발달 이론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적응 구조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아동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인지 세계에 능동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피아제가 이런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을 발달시킨 거죠. 자, 그래서 폭넓은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지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지 발달 이론의 기본 개념은 지능과 도식과 동화, 조절, 평형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제가 이전에 어떤 지능이 비교적 고정적인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피아제는 지능을 생물학적인 적응 형태, 그래서 즉 정신적 활동으로 보았고 피아제는 도시라는 것을 어떠한 틀 안에 있는 그 이론에 있어서 조직화하는 활동 또는 정신적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어떠한 이제 부모님이 어, 강아지를 이 아이한테 보면서 강아지는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네 발 달린 게 강아지야라고 인식을 시켰으니 이 아이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다 강아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강아지고 사슴도 강아지고 자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식적인 측면의 동화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야라고 했는데 아이가 봤을 때는 네 발 달리고 털이 보실보실 있고 이런 거를 강아지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강아지로 인식이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새로운 것을 정보나 경험을 여기에다가 도식의 가정을 입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아, 네 발 달렸다고 다 강아지가 아니구나. 네 발이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정보나 경험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화와 조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조금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사고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아제가 제안한 어떤 기제적인 부분이 바로 평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피아제는 아동 인지 발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아제뿐만이 아니라 뷰고츠키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지발달 이론에는 감각 운동기라 해서 출생에서 2세까지 지속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영아는 신체적, 운동적인 활동, 그리고 감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협응시키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데 간단한 지각 능력이나 운동 능력의 감각 운동기를 여기에 발달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감각 운동기가 출생해서 1개월까지가 1단계, 2단계는 1살부터 저기
1개월부터 4개월까지 2단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봤던 거죠. 자, 이게 감각 운동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삐아제가 이야기하는 전조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조잡기는 2세부터 7세까지 아동의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전조잡기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내려졌는데 전조잡기는 전 개념적인 사고력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상, 유아들이 여러 형태의 어떤 상징 또는 기호로 표현하는 기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인지 발달에 주축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전조잡기 사고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의 표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모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상징놀이가 들어있고 심상, 언어기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조잡기에 아이들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 발달시키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직관적인 사고 여기에도 보통 보면 4살부터 7세까지인데 여기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취약 전 아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화되지 않고 모호한 인상이나 지각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시기다. 이 시기 때는 아이들이 뭐예요? 미운 3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상징놀이.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무섭다고 하면서 내 방에는 괴물이 살고 있어 라고 하거나 본인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어떤 캐릭터 이런 게 어른들의 상상놀이하고는 어른들은 상상놀이를 하질 않죠. 근데 아이들은 상상의 어떠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다가 벌떡 인형이 내 방에서 걸어 나와서 춤을 춘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놀이를 하는 단계가 바로 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한론이라고 해서 생명체의 생명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인형이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형에 생명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갑자기 책상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요 물한론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사고 4세에서 7세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고 이 단계는 도덕론이 발달하는데 도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했을 때 벌을 받는 거죠. 잘 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못했을 때는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관념이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나는 거를 분명히 아는 시기.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선한 거는 착한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악하게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면 구체적인 조작기라 해서 7세부터 11세까지가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조작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 연령대가 되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거라고 하면 남들이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실, 특정 사실에 대해서도 사물의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요 시기에 구체적인 조작기로 들어갑니다. 이 구체적인 조작기에는 보존이라던가 분류라던가 탈중심성 그리고 자율적 도덕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에 획득한 것을 어떤 상보성, 상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역적인 원리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 이런 게 이제 보존적인 부분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사물의 길이나 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세워놓는 거. 예를 들면 장난감이 있는데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 순서대로 일렬로 뭐야 쭉 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사물의 크기 그래서 작은 차부터 큰 차로 쭉 일렬로 줄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형을 이렇게 탑을 쌓을 때 아래층에는 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얇은 거를 쌓아야 되겠죠. 이런 분류의 능력들이 생기는 게 바로 요 7세에서 11세의 능력이 바로 이런 분류에서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색깔별로 줄을 맞추는 거 또는 크기별로 줄을 맞추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탈중심성, 그래서 또래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점차 자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점차 뭐예요?
어떠한 규칙이라던가 상호작용, 그 조합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보는 게 바로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도덕관이라도 우리가 그 아까는 죄와 벌, 그래서 정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서 좀 자율적인 도덕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규칙이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 아내가 그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너무 비싸서 주인공이 그 약국의 약사한테 이 약을 내가, 부인이 아파서 이 약을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 이 약을 다만 우선 아내를 살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약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약사는 이 약을 본인이 개발을 해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뭘 믿고 약을 줍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병든 남편은 결국에는 도둑질을 해서 그 약장의 문을 깨고 약을 훔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약을 먹이죠. 그리고 나서 약을 먹었는데도 아내는 낫지를 않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결국에는 요 단계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자, 이 전조잡기 때는 뭐예요? 죄와 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훔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남의 거를 훔치면 안 돼요. 라고 도덕적인 관념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전조잡기라고 하면, 구체적인 조작기는 이제 자율적인 사고가 생기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명이 위험한데 사람을 살리고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약을 훔친 사람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가엾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아이들이. 그래서 규칙의 자율성이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도덕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떠한 이제 그 생각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식적 조작기로 오게 되면 그 똑같은 이 약을 훔친 사람에 인해서, 자,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하는 11세부터 15세까지는 어, 이게 이제 더 생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조작기는 나름대로 도덕성도 보지만 사람의 생명을 더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생명보다도 더 값이 비싸겠어? 라고 하면서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을 훔치는 그 단계에서 나름대로의 그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식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지 발달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죄와 벌,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죄를 받아야 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작기에 가면 그래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은 했지만 이해는 간다라고 생각을 한 반면, 형식적인 조작기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가설이라도 아이들의 성향이 아니라 발달 수준에 따라서 생각의 깊이가 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포괄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적인 도덕관이 점점 생김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15세부터 이렇게 지속되는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형식적인 조작기의 아동, 현재 지각하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에 대한 연역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시된 문제에 내포된 어떤 정보로부터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한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조작기
조작기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논리적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추론을 해놓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형식적인 조작기다라고 하고 명제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제 간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정의라던가 어떠한 사고 능력의 원리를 그대로 뭐예요? 학습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추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인 조작기는 추상적인 사고가 또 여기서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융통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사고, 또 복합적인 추리, 자, 이런 것들을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조작기다. 그래서 가장 피아제의 상위의 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조작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의 세 가지 변이는 성숙과 물리적인 경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그 사이즈만 커지는 건 뭐예요? 예, 그 사이즈만 커지는 거는 우리가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얘기를 하지만 인지 발달 이론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의 크기, 그래서 어떤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의미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성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키가 커지고 그 사람의 몸집이 점점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가면서 성인으로 갈 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그 신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 커지는 거고 성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이제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경험.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체험을 한다거나 간접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경험이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변인들이 결국에는 인지 발달 이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한 평가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자연적이고 자발적 그리고 아동의 어떤 자연적인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서 그리고 훈련이나 연습,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개인적인 지적 발달 이런 차이를 좀 소홀했다라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의 정의적인 측면까지도 간과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인지발달 이론에 비고츠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유명한 학자인데요. 비고츠키도 역시나 사회문화적인 인지발달에 있어서 문화적인 관점을 보완을 하고 발전시킨 이론이다. 그래서 아동의 어떤 주위 있는 주변에 어떤 의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통 속에서도 인지적인 성장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접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비고치키가 설명한 아동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뭐 아동에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이 자신보다 인지적인 부분에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주의적인 접근, 그래서 심리적인 도구나 역사 사회적인 환경, 또 비계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회 구성주의적인 접근이라 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그 개념으로 아동 발달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역사나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배타적인 속성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역사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계 설정이라 해서 학습자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 이런 사람들의 제공하는 어떤 지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인지 발달 이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접 발달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잠재적인 발달 수준 사이에서의 영역에서 혼자서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의 영역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아동의 이제 장차 타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발달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학습의 최적의 지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면화라고 해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지식 흡수를 하거나 받아들일 때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접 발달 영역에 있어서의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접 발달 영역.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자전거 타기 배우기를 하는 철수,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현재 발달 수준에 있어서는 철수는 혼자서 자전거를 올라타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아서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인데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에 이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잡아주면 옆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했었을 때 철수는 짧은 거리를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밟을 수 있으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도와줬던 아빠의 도움이 비계 설정이 없었다면 철수는 이 수준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수준이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도움으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계 설정은 그럼 누구냐? 아빠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수의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는 처음에는 자전거를 강하게 잡아주어서 철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철수가 조금만 감각을 익히게 되면 잡고 있던 힘을 서서히 풀면서 어떻게 돼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우리 철수가, 너무 잘하고 있네, 아빠가, 잘 잡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페달을 밟아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아빠가 뒤에서 잡았다라는 이 그 느낌이 계속 들게끔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혼자 자전거를 싱싱 밟으면서 넘어지지 않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서 말로 코치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철수의 능력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아빠의 도움을 비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 좀 하셨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발달, 그리고 아빠의 지속적인 도움과 격려, 이런 것들이 점차 철수에게서는 혼자서 균형을 잡고 또 이제 혼자 페달을 밟고 능숙하게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더 이상 철수의 그 근접 발달 이론 이런 영역이 아닌 실제로 발달 수준에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접 발달 이론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도움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안 됐지만 이 잡아주는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것들이 비계 설정이면서 근접 발달 이론의 아주 그 주변에 도와주는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근접 발달 이론의 요약을 해보자라고 하면 어, 근접 발달은 아이가 혼자서 하는 게 어렵지만 어른이나 더 잘하는 친구 이런 도움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다만 어떤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임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계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설정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근접 발달 이론의 비계 설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간단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근접 발달 이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고스키는 사회문화적인 인지 발달 이론에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란 하나의 역사적인 개념, 그래서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산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수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수준과 구조적인 수준, 사회문화적인 수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순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구조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처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구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를 벗어나서 지역의 어떤 사회 또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그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어떤 언어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다양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 그래서 이런 수체계라든가 과학의 기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근접 발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 과정 이론은 결국에는 이렇게 네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어, 여러 가지 순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모방 단계이고 두 번째는 과도기적인 단계, 세 번째는 내면화 단계, 네 번째는 회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 단계는 타인의 도움으로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과도기적인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도움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또 세 번째는 내면화된 단계로서 과제 수행이 완전히 발달되어서 내면화, 또 자동화가 되어지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수행이 탈자동화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근접 발달 영역으로 회귀되는 단계, 이런 단계를 걸치면은 근접 발달 이론의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지 발달 이론의 발달 기제를 살펴보게 되면 인지 발달의 언어적인 발달 단계가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로 또 이제 발달 이론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을 또 역시나 우리가 1단계는 원시적인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하는 아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처음에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단어 하나 두 개 그때부터 그 부모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 또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 언어라는 걸 배우면서 비사고적인 언어 기능이 이제 몸으로 울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언어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의식적인 사고가 결합하기 이전의 시기, 그래서 0세부터 2세가 이제 비언어적인 사고 능력이 점차 뭐예요,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순수 심리적인 단계인데요. 이세경이 되면 언어가 상징적인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맘마라고 하면은 먹는 거 그리고 뭐 본인이 까까라고 하면 뭐예요? 과자나 이제 어떤 주전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활발하게 정보를 추구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심리적인 단계, 순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발달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 형태로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독백 형태의 어떤 언어나 자기중심적인 언어. 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얘는 이제 상대방 인형 놀이를 하면서 인형한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봇을 갖다 주면 로봇 뭐 태권브이 하면서 혼잣말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여기서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7세가 되게 되면 어떤 말의 사고의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언어 사용이 감소가 되고 상대방하고 서로 뭐예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기억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뭐 3세 때는 뭐예요? 말을 서술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혼잣말을 한다거나 요 시기에는 뭐예요? 딱딱 그 아이들이 요 시기에는 단어를 사용하는 구사하는 능력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이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언어였다라고 하면 상대방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래서 장문의 대화가 가능한 이런 이제 부분으로 언어 발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스키는 사회문화적인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한 평가를 또 이렇게 했는데요. 피아제가 간과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교육 활동에 있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부모와 교사와 동료, 학습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문화와 사회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발달의 생물학적 측면을 또 여기에서는 좀 등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생물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발달이 우리는 문화와 사회적인 경험을 강조를 하게 되면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 문화에 살아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색은 뭐 빨간색이라던가 숫자 7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빨간색을 그렇게 막 선호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숫자 7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뭐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국민 대부분의 정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의 어떤 사회적인 잣대를 봤을 때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선호하고 뭐 숫자 7이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영향력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발달 이론에 있어서 생물학적 측면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건데 발달 수준은 우리가 영아기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순서대로 가는 발달학적인 부분을 비고스키는 요거를 좀 무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장 배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발달 단계를 구분을 다른 학자는 했는데 비고스키는 그런 생물학적인 측면을 뭐 이렇게 가히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비고스키가 주장하는 근접 발달 영역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어떤 영역 측면에서도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뭐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론의 관찰 방법이나 명확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떠한 그 삶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눠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비고스키하고 피아제 이론을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지발달 이론으로 우리가 또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심리학자가 생각 외로 참 많죠. 그래서 이 학자들을 다 뭐 알 수는 없고, 저도 제가 모르는 심리학자의 이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을 많이 보시다 보면 사회복지 책을 보면은 뭐 발달 이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던가 가족 복지론이라던가 가족 그 생활 교육에 대한 이념 이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 한 번도 내가 접해보지 못한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좀 아시는 이렇게 인지 발달에 있어서 또는 심리학자에 있어서 인행사에 있는 이 학자들만 그래도 조금 아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큰 성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지 발달 이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체계론인가요? 교재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습에 관련돼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정신역동 이론
또는 행동주의, 인본주의 다 했죠. 그럼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